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내과 의사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한 싱글이에요. 대학병원의 안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은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병원이라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미야, 좋은 선자리 많이 들어오는데 결혼 생각 없어? 아직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엄마도 사실은 선미가 좀 더 있다 시집 갔으면 좋겠다. 에휴, 당신이 그런 식이니? 선미가 소개팅도 제대로 안 하고 주말에도 줄창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전 엄마랑 주말에 공연 보거나 쇼핑 다녀왔다가 사우나 가는 코스가 최고 힐링인데요. 암튼 에휴, 모녀지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라니까. 당신도 저번에 선미가 최대한 늦게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암튼 아유, 거짓말하면 바로 표가 나서는. 네 아빠 말 더듬는 것 좀 보렴, 선미야.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저희 집은 단란하고 화목합니다. 유머 코드나 그런 것도 잘 맞아서 저희 세 식구가 있으면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편이기도 하죠. 너희 내외에게 선미는 하늘이 내린 딸아이다. 너희가 선미를 금지옥엽 그리 아끼고 선미 역시도 말썽 하나 안 부리고 너희를 그리 잘 따르고 이렇게 똑똑한 아가씨로 잘 큰 거 보면 어머니, 전 선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아이다 싶었어요.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오든. 그럼요. 보육원 방 안에서 인형놀이 하는 여자애들 중에 제일 귀엽고 빛이 나던 아이가 선미예요. 네, 저는 엄마 아빠의 생물학적인 친딸이 아닙니다. 4살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지금의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어서 30년 넘게 부모님의 딸로 살아오고 있죠.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겪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지금의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란 생각을 못하고 살 만큼 유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비록 너를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선미 넌 마음으로 낳은 엄마 진짜 딸이야. 마음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기는 엄마 배꼽 아래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요? 엄마 배꼽 아래에서 나오는 아기가 있고 선미처럼 엄마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기가 있단다. 마음으로 태어난 아기도 엄마 아빠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야. 선미 네가 바로 그렇고.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는 저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오픈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친부모가 아니지만 세상 누구보다 저를 가장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곤 했어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선미야.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아빠가 선미 사랑하는 거 알지? 선미야, 신호등 건널 때는 좌우 살피고 파란불 되어야 건너가는 거 명심하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선미 사랑하는 것도. 네, 엄마, 아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좀 닭살스럽고 유별스럽다 할 정도로 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머리가 굵을수록 제가 고아원에서 왔고 그런 환경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제가 집과 부모님의 적응을 잘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양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커졌죠. 사실 제가 입양돼서 집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말을 거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고 5살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엄마 아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말더듬이었죠. 그런 제가 엄마 아빠의 지극정성에 가까운 노력으로 뒤늦게 말문도 트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던 겁니다. 선미야, 오늘은 날씨가 어때? 더워? 더우면 모자 쓰고 나갈까? 네.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모자 주세요. 그래, 우리 선미. 오늘 말 참 잘하는구나. 분홍색 모자로 할까? 아니면 땡땡이 모자로 할까? 분홍색 모자요. 그래, 오늘 선미가 분홍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분홍 원피스까지 입으면 세트로 아주 딱이겠다. 응? 엄마는 원래 저를 입양하기 전까지 과묵한 스타일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입양하고 말이 느리고 거의 무발화에 가까운 저의 말문을 트이기 위해 수다쟁이로 변신하셨다는 겁니다. 네 엄마가 연애 시절에도 하도 말이 없어서 남자인 내가 어디 데이트를 가도 대화를 주도하고 했는데 선미 너를 우리 집에 입양하고 나서는 세상 다시 없는 수다쟁이가 됐다는 거 아니니? 그럼 저 때문에 엄마 성격이 바뀌신 거예요? 엄마 지금도 말씀이 없는 편은 아닌데? 아빠 말이 사실이란다. 엄마는 선미 너의 엄마가 되고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언제나 돌아가며 제 머리맡에서 30분 가까이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엄마 아빠였죠. 사소한 감정이나 기분도 늘 말로 표현을 유도하셨고 제가 말하기 귀찮을 때면 저 대신 저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시기도 했어요. 선미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 없이 고개만 설레설레 저으면 선미가 오늘 병원 가서 예방주사 맞는다고 해서 기분이 별로구나? 그럼 기분 안 좋아요. 병원 가기 싫어야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말을 또 어린 제가 반복하듯 따라하면 무한 칭찬을 해주시는 엄마였죠. 아빠 역시 일상 속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엄마 아빠의 그런 케어 덕분인지 저는 7살 무렵이 되어서는 또래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말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 승부근성이 있어서 1등을 하거나 상장을 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또 점수가 좋은 성적표를 들고 가면 여보, 우리 선미가 또 1등을 했어요. 선미가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아빠도 학교 다닐 땐 시험만 봤다면 1등이었는데? 선미야, 너도 아빠처럼 나중에 커서 의사 선생님 될래? 의사 선생님이요? 우리 선미도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아빠도 의사, 딸도 의사, 부녀 의사가 되겠네. 아유, 당신이랑 선미랑 개인 병원 같이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여보, 우리 너무 김칫국 마시지는 말자, 응? 제 성적표를 보고 행복해하시는 엄마 아빠 모습이 좋아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두 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탓이죠. 엄마 아빠의 이런 넘치는 사랑과 또 저의 공부에 대한 적성과 노력, 집안 환경 등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들어서인지 저는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의과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빠처럼 내과 전문의가 되어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훌륭하고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저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아왔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만 현재까지 제 삶은 나름 순탄하게 잘 굴러온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기억 속에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양부모님께 얼핏 듣기로는 제 친아버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명을 달리하셨단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흐릿할지언정 그래도 또렷한 편입니다. 엄마와의 마지막 기억은 그래요. 집 어디선가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안고 화염이 들끓는 집 밖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갔던 기억이 나요. 저를 품에 안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엄마의 땀범벅이던 그 축축한 품과 다급한 심장 소리 그리고 아까 소리 지르던 엄마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예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것이 엄마와 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아마 그날의 화재 사고로 친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은 그날의 기억과 친엄마에 관한 일을 아빠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겨우 4살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그렇게 선연하니? 네, 아빠. 친엄마하고의 추억이나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의 화재 사고로 선미 친엄마는 명을 달리하신 것으로 들었단다. 네, 제 기억에도 어렴풋이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친엄마 생각나고 보고 싶니? 선미야, 아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네, 꿈에서도 가끔 나오시고 그럴 때면 엄마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하긴 아무리 어려도 잊어버리기 힘든 것 같다. 그런 날의 기억은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 친엄마가 선미를 매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런 말로 어린 저를 토닥여주시는 아빠였죠. 성인이 된 제가 아빠처럼 의사의 길을 걷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양부모님이십니다. 여보, 선미가 당신 입는 의사 가운 입고 병원 놀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의사가 돼서 병원 출근하니까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선미는 딸이라 여자인데도 저번에 병원에서 딱 하얀 가운 입고 환자들 진찰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 당신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죠?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몰라요. 난 선미가 중학생 되고부터 어른 티나면서 맨날 느끼는 감정인걸요? 양부모님은 이렇게 저에게 양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된 저를 보러 처음 병원에 오신 엄마가 아빠와 감동하며 기뻐하시던 날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선미가 여기 대학병원 내과 의사 선생님이야. 병원 놀이 하던 꼬맹이가 언제 커서 저리 멋진 여의사가 된 건지 너무 기특하네. 선미가 어려서부터 말문은 늦게 트였어도 똑똑했잖아요. 여기 병원에서 우리 선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의사가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황선미 닥터가 누구 딸인데? 안 그래? 맞아요. 당신 닮아 머리 좋고 나 닮아서 어디 가서 인물 안 빠지고. 우리끼리지만 너무 팔불출 되어가지 않아? 사실을 말하는 것도 팔불출인가?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건데요.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는 양부모님을 보면서 전 처음으로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까지 했더랍니다. 다행히 의사 일은 제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종일 대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병세가 호전되는 환자나 저로 인해 위안을 느끼는 환자나 보호자를 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병원 일에 열심히 매진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시한부 암선고 환자 중에 재벌집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20년 넘는 기간 동안 거금의 후원금을 낸 사람이기도 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VVIP 환자에 속하는 분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발전기금도 꾸준히 내는 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분에 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재벌집 사모님인데도
성격 자체가 오만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고 유쾌한 데다 옷차림이나 평소 스타일도 검소하고 소탈해서 병원 관계자들 대부분이 존경하는 그런 VVIP 환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황 닥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은 것 같나요? 글쎄요, 사모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의학적으로 남은 기간을 딱 잘라 말씀드리는 건 어폐가 있는 일이라서요. 그럼 황 닥터 촉으로는 어때? 의학적인 소견, 팩트에 가까운 확률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전 한 10년이요? 사모님 정신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모님을 둘러싼 여러 여건들을 생각하면 10년은 거뜬하실 것 같습니다. 아휴, 암튼 황 닥터 센스는 알아줘야 해. 손자 아들이 있었다면 딱 며느리 삼고 싶은 스타일인데 말이야. 사모님, 죄송하지만 전 비혼주의자인데요. 아니, 황 닥터 같은 다 갖춘 처자 1등 신부감이 왜 결혼을 마다하나? 전 지금 제일이 좋고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 시간을 쏟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엄마나 아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암튼 완벽주의 성향 가진 사람들이 꼭 그런 선택을 하곤 하더라. 그런데 말이에요. 네, 사모님. 뭔가 말을 꺼내고 싶으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부탁이신데요? 저 선생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창동 우리 집에 한 번만 방문해 줄 수 있어요? 사모님 댁에요? 집에 무슨 환자라도 계세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 내가 여기 병원 VIP라 갑질한다고 오해할까 봐서 말을 미처 못 꺼냈는데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왕진을 부탁하고 싶었어요. 전 또 무슨 일이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사모님 부탁인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드려야죠. 정말 그래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대신에 제가 평일은 스케줄이 안 비고 주말에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얼마든지 괜찮죠. 황 닥터가 우리 집에 와준다는데 시간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 맞춰야지. 기본적인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만 왕진가며 챙겨갈게요. 혹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추후 말씀드리고요. 그냥 나는 병원에 자주 오기 싫어하고 또 오기 힘든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황 닥터가 한번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황 닥터가 어려운 걸음 해주는 거니까 그날 마다하지 말고 평창동 집에서 식사하고 가요. 알았죠?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아주 예술이거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 귀찮은 부탁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모님. 좋은 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재벌집 사모님의 부탁을 받고 평창동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창동 대저택 초인종을 누른 순간 날 마중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누굴 봤길래 기함할 만큼 깜짝 놀랐냐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만큼 저와 똑같이 생긴 중년의 여자가 현관문 밖으로 마중 나와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플갱어라고 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는 착시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겪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중년의 여성은 저와 똑같은 얼굴과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기증 비슷한 충격을 느끼며 저는 가까스로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월란 사모님 소개로 온 땡땡 대학병원 황성미 닥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 인사에 말 대신 목에 걸린 메모지에 뭔가를 부지런히 끼적이는 아주머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가정부예요. 말씀하시는 게 힘드신가 봐요? 네, 듣는 것도 거의 안 들려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알아들으시는 건데요? 아주머니는 또 메모지에 뭔가를 부지런히 끼적여서 제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입술을 움직이잖아요. 저 그 입술 모양을 읽어서 말하는 걸 알아들어요. 아, 독순수를 하시는군요. 제 말에 고개를 부지런히 끄덕이는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저랑 얼굴이 왜 이렇게 똑같으세요? 살면서 저랑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제 물음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아가씨한테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리로 들어가세요. 아주머니의 재촉에 저는 아주머니 손을 잡고 그 으리으리한 평창동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자 아주머니는 고급스러운 은재 차판에 다과를 정갈하게 담아들고 오시더군요. 제게 차를 따라주고 과일을 놔주면서 먹으라는 신용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예감과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차를 몇 모금 마신 후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뭔가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메모장에 한참 동안 할 말을 적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며 아주머니 하는 양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잠시 뒤 아주머니가 내민 메모장의 내용을 보고 저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메모장에 무슨 말이 적혀 있길래 그랬냐고요? 네, 그 메모장 안에는 제가 생전 알지도 못했던 출생의 비밀과 아주머니의 정체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이 메모장의 내용들을 다 사실이란 말씀이세요? 제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메모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고요? 저와 외양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그 댁 아주머니는 사실 저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저의 친엄마가 계속해서 메모장에 끄적이며 말해준 과거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구한 것이더군요. 선미 엄마, 언제까지 선미를 끼고 키울 작정이야? 제가 귀가 먹고 말을 못해서 제 딸 못 키울 정도는 아니에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선미는 제가 키워요. 선미 엄마가 몸도 불편하지만 돈이 있길래 남편이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키우기 힘든 게 여간이 아닌데. 여자 홀몸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혼자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래도 선미는 제가 키울 겁니다. 재벌집 가정부 아주머니, 그러니까 저희 친엄마는 그렇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몸으로 저를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친아빠는 엄마가 아가씨 쪽에 다니던 복지관의 복지사였다고 합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복지관에서 만나 두 분이 연애하신 거예요? 그렇단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아가씨인 나를 네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 착하고 멋진 남자였어. 엄마로부터 듣게 된 두 분의 사랑 이야기 또한 가슴 절절한 것이었어요.
진숙 씨, 우리 더 미루지 말고 결혼해요. 제가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데 이런 저를 평생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다 들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가진 건 없는 남자지만 진숙 씨 귀가 되고 입이 되어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나 볼 거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장애인 여자인데 왜 이런 나를 사랑하세요? 진숙 씨는 예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벙어리 아가씨. 너무 예뻐서 벙어리인 사실 따위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매력적인 아가씨. 저한테는 진숙 씨가 그래요. 지금은 성우 씨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럴 테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런 거 하나 의미 없을 건데요? 전 단순하고 외골수인 사람이라 그럴 일 없어요.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해도 진숙 씨는 마음도 예쁜 여자라 그때는 그 마음 하나 보고 살면 되죠. 안 그래요? 고마워요.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선택해줘서. 아유, 그런 말 마세요. 나야말로 진숙 씨에게 고마워요. 나처럼 가진 거 없는 남자에게 시집와줘서요. 친아빠는 복지관 사내의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형편이었죠. 친아빠나 친엄마 두 분 다 양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변변한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형편이라 젊은 나이였음에도 빨리 결혼을 하기로 했다 합니다. 우리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단다.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이불 한 채, 밥솥 하나, 냉장고 하나가 살림살이의 전부였지. 하도 가난하게 시작한 신혼살림이라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세탁기를 사고 다시 석 달 뒤에 옷장을 사고 그런 식으로 살림을 불려가셨대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평생 외롭게 지내다가 네 아빠와 결혼해서 처음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낄 만큼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단다. 가난해도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서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살맛나고 내일이 기대되는 나날들이었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중 결혼하고 2년쯤 지나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조금씩 살림도 늘려가고 두 분이서 열심히 생활하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고요. 복지관에 출근한 네 아빠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에 안 오셔서 어린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복지관을 찾아갔단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을 엄마가 찾아갔던 날 엄마는 끔찍한 사고의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복지관으로 향하다가 복지관 근처의 삼거리 교차로에 웬 응급차와 경찰차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있어서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무리에 끼어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저의 친아빠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뭔가 하얀 청 같은 게 씌어져 있어서 몰랐는데 구두와 바지를 보고 아빠인 걸 알아보셨다는 엄마입니다. 네 아빠가 그날 출근할 때 입었던 바지와 구두를 보고 엄마는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네 아빠란 걸 알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그 구두는 엄마가 결혼 선물로 나름 거금을 주고 네 아빠에게 사준 구두였거든. 엄마는 웅성거리는 임파속을 헤치고 아빠에게 다가가셨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그런 엄마를 만류했지만 엄마는 미친 듯이 오열하며 아빠를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대로 말도 못하셨지만 정황을 보고 사람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하네요. 그렇게 반쯤 혼이 나간 상태로 저를 들쳐업은 그대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너를 달래며 엄마는 동동거리면서 아빠가 수술받는 동안 그 앞에서 기다렸어. 4시간의 대수술 끝에 네 아빠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말이야. 그런 말들을 빠른 손놀림으로 메모장에 적어가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며, 아니 읽으며 저 역시 오해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 힘든 시간들을 대체 엄마 혼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내가 그 시간들을 버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그 가혹한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 그건 바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선미 바로 너였고.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는 귀도 들리지 않은 장애인 몸으로 생업전선에까지 뛰어들어야 했죠. 음식 솜씨가 좋았던 엄마는 저를 얻고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선미 엄마, 오늘도 애를 얻고 식당에 오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주인집 할머니께서 동창회를 가시는 바람에요. 애가 한번 울면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잖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잠들었으니까 한 2-3시간은 조용할 거예요. 아니 주변에 애를 맡길 친척 한 명이 없어? 네, 제 처지가 좀 그렇다 보니. 참, 딱한 거 하니까 봐줘야 하는 거 하는데 번번이 자꾸 이러면 내 입장도 곤란하니까 하는 소리야. 네, 사장님. 감사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제가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더 청해보겠습니다. 참, 뭐라 하기도 그렇고 보고 있는 내가 속이 다 답답하다. 정말. 홀몸으로, 그것도 장애인인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일이 어땠을지는 일일이 그 사정을 듣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것이었죠. 그래도 엄마는 악착같이 저를 데리고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거리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엄마에게 선미 엄마, 고집 부릴 걸 부려라, 응? 지금 선미 엄마가 선미 키울 처지야? 그럼 엄마가 애를 안 키우면 누가 애를 키우나요? 아유, 사정이 되면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선미 엄마는 제 아무 맛가림하기 힘든 처지니 하는 소리 아닌가.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 좋은 집에 입양되면 그게 더 선미를 위해 낫지 않겠어? 제가 아무리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제 딸은 제가 키웁니다. 그런 소리에 다시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엄마는 거친 글씨로 메모장에 대답을 적어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모성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어느 날 종일 식당 일에 지친 엄마가 저를 품에 안고 홍곤히 잠들었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엄마와 제가 살던 다세대 빌라에 큰 화재가 났던 거예요. 구급차가 오고 다급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 불이야, 당장 밖으로 피신하세요. 이런 소음들을 청각장애가 있던 엄마는 하나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피곤에 쩔어 홍곤히 잠에 든 나머지 평소 후각이 예민한 엄마도 냄새를 좀 뒤늦게야 맡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한참이 지나 아주 위험해진 상황이 되어서야 엄마는 빌라 건물에 불이 난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밖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끔찍하고 거센 불길이 집안 곳곳을 점령하다시피 해서 엄마는 넓지도 않은 집에서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잠든 너를 포대기로 돌돌 싸서 엄마 품에 안고 엄마는 정신없이 밖으로 도망갔단다.
행여 어리고 무른 네 몸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엄마는 그때 너무 겁이 나서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거불 밖으로 달려나갔어. 엄마, 저 그날의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가 땀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절 안고 막 뛰시던 거요. 그때 문득 엄마의 팔과 종아리에 가득한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집 밖에서 저를 맞을 때는 가디건을 입고 계셔서 몰랐는데 겉옷을 벗고 자리에 앉아 종아리가 눈에 들어오자 엄마가 그날 화재 사고로 입은 화상 흉터가 눈에 선연히 보이는 겁니다. 엄마, 그럼 왼쪽 팔이랑 다리에 화상 흉터가 그날 화재 사고로 입은 흉터인 거예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셨습니다.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난 오로지 어린 네가 무사한 게 너무 다행인 일이었지. 그런데 그날 화재 사고 이후로 엄마는 널 지키는데 자신이 없어졌단다. 다행히 아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도착한 병원에서 엄마는 제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를 문병원 지인이 그러시더래요. 선미 엄마, 내가 이런 일 꼭 생길 줄 알았어. 귀가 안 들려서 불나는 것도 몰라 애 잡을 뻔했잖아. 애가 말이 안 느는 것도 지금 엄마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선미 품에 끼고 키워서 애를 이 지경 만들 거야. 엄마는 지인의 타박에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4살 반이었던 저는 말을 못하는 엄마와 살면서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말문이 느린 편이었다고 하네요. 선미 엄마, 지금은 마음이 아파도 선미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어때? 내가 거기 고아원 수녀님과 아주 각별해. 선미는 누구보다 좋은 집에 입양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내 말 믿고 선미를 그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결국 지인의 말을 듣고 저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선미야, 미안하다.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너를 품에서 키우지 못했단다. 그래도 엄마가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주렴. 엄마는 그렇게 고아원에 저를 보냈고 얼마 안 있어 그 엄마 지인이 좀 여러모로 힘을 쓴 끝에 저는 지금의 양부모님 가정에 입양이 되었던 거예요. 네가 입양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양부모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그런 사실들을 엄마는 그 지인과 원장 수녀님을 통해서 다 들어 알고 있었단다. 엄마, 전 그날의 화재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어요. 화상을 좀 입었을 뿐 엄마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아있어. 너에게 많이 미안하다, 선미야. 품에서 널 키우지 못해서. 그래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메모장에 쓴 마지막 고마워라는 단어는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세 글자의 단어에 지난 30년 동안의 엄마의 진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 저는 다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아니에요. 더 말씀 안 하셔도 엄마가 어떤 세월을 사셨는지 저 다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잠깐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취하시더니 어디선가 두툼한 노트 몇 권을 저에게 건네시는 겁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하루하루 일기처럼 너에게 쓴 지난 30년 동안의 편지란다. 엄마가 건넨 장편소설 분량의 노트 속엔 지난 세월 엄마가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저에게 편지처럼 쓴 일기가 가득했습니다. 일기의 시작은 언제나 선미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선미야, 좋은 꿈 꾸렴. 오늘도 엄마는 선미가 많이 보고 싶었어. 의 문구로 끝나 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는 또 다 꿰고 계신 엄마였습니다. 제 생일이야 그렇다 치고 제가 대학 들어가는 날이나 고등학교 졸업식 이런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맡긴 고아원 원장 수녀님과 주기적으로 왕래했고 그 수녀님이 네 양부모님과 각별한 탓에 중간에 엄마에게 네 소식을 늘 전해주셨거든. 그 긴 세월 얼굴을 보고 살지는 못했어도 엄마는 언제나 먼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엄마와의 감격적인 상봉을 마치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양부모님께 친엄마를 만난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죠. 오늘 선미가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구나. 진작에 네 엄마 소식을 우리라도 좀 찾아봤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선미야. 아니에요 엄마. 두 분도 모두 제 친엄마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계셨잖아요. 원장 수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어. 저 엄마, 아빠 두 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 가끔 친엄마 만나고 왕래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선미야, 무슨 그런 일에 허락을 구하고 그러니? 너를 낳아주신 엄마를 찾았는데 찾아뵙고 지내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그럼 선물 같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인데 우리도 언제 한번 네 친엄마를 뵙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구나. 엄마, 아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그래, 울지 마라 선미야. 네가 표현은 안 했어도 친엄마가 많이 그리웠을 텐데 이제라도 찾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흐느끼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달래주는 양부모님이셨습니다. 양부모님은 저희 친엄마를 환대하셨고 왕래를 쿨하게 허락해 주셔서 저는 틈날 때마다 친엄마를 만나 식사도 하고 놀러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평창동 사모님께서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죠. 최고의 의료진이 매달려 치료를 도왔지만 노안이셨던 만큼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며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모님께서 돌아가시며 엄마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신 겁니다. 사모님께서 아주머님께 압구정 3층 건물과 평창동 저택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사모님과 아무 혈연관계도 없는데 왜 그런 거액의 유산을요? 아주머님께서는 사모님을 20년 넘는 세월 동안 곁에서 친가족 이상으로 보필하신 분입니다. 가족 누구보다 사랑과 헌신으로 본인을 케어해 주신 분이라 거액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라고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집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미야,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들을래? 엄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미국에 있는 이모 말이다. 엄마 큰언니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그 이모 얼굴은 몇 번 못 봐.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지만 그 이모는 옛날에 엄마를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한 분이야. 네, 엄마가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모가 최근에 암 선고를 받고 혼자 힘들게 투병을 하고 계신단다. 무슨 암인데요? 몇 개인지라도 알면 저라도. 넌 지금 한국서 의사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모를 케어하는 건 힘들지. 네 엄마가 이모 걱정을 많이 해서 한동안 미국에 건너가 그 이모분 병간호를 하려고 한단다. 아빠까지 같이 가시게요? 반을 가는데 실 따라가야지.
별 수 있겠니? 당신은 참 선미 앞에서 주책이네요. 그럼 얼마나 미국에 가 계실 건데요? 수술 받은 거 옆에서 도와주고 또 항암 치료도 돕고 하다 보면 한 1, 2년? 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선미 네 곁에 이제는 친엄마가 계셔서 엄마랑 아빠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했어. 선미야, 혹시 아빠까지 미국에 가는 게 섭섭하면 아빠는 그냥 한국에 있기로 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아빠가 계시면 당연히 좋지만 전 엄마처럼 아빠 밥을 차려드리지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될 건데 미국 가서 엄마 버텨드리세요. 고맙다, 선미야. 엄마 아빠 결정 이해해줘서.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선미야, 네 친엄마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게 어떻겠니? 엄마, 제가 그래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가 너를 품에 끼고 독차지했는데 한 2년이라도 네 친엄마에게 너를 품에 끼고 살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 엄마 아빠는 미국에 혼자 계신 이모의 병간호를 위해 떠나셨습니다. 저는 평창동 저택에 들어가서 친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엄마랑 이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실감이 안 나요. 살아서 선미 너를 제대로 볼 날이 올까 늘 기도했는데 하늘이 엄마 소원을 들어주시나 보다. 엄마, 저랑 한 집에 살아서 좋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엄마는 60평생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단다, 선미야. 엄마가 저번에 분명 엄마가 살면서 평생 행복했던 때는 아빠랑 결혼해서 신혼살림하던 때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때보다 엄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때는 두 번째, 지금이 첫 번째야. 뭔가 아빠를 제가 이긴 기분이 드는데요. 근데 아빠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질투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엄마와 그런 농담을 하며 웃는데 문득 살아생전 아빠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외향의 사람이었을까 궁금증이 일더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엄마에게 드리자 어디선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시는 엄마였습니다. 그 사진은 옛날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실 때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결혼식장은 아니고 조그만 성당 비슷한 곳에서 두 분만 단촐하게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따로 결혼식을 식장에서 올린 게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는 다니던 성당에서 둘만의 언약식 비슷하게 신부님 앞에서 혼례 성사만 올렸단다. 와, 우리 엄마 아빠 시대를 앞서가셨네? 요즘 젊은 사람들 스몰 웨딩이 대세잖아요. 드레스도 심플하니 너무 세련됐고. 엄마 아빠 완전 멋쟁이셨네? 오래되고 빛바랜 그 낡은 사진 속에서 젊고 빛나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 문득 뭉클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빠는 키가 훤칠하고 마른 체형에 섬세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엄마는 제 체형과 비슷하게 보통 키에 약간 살집이 있는 몸매였고요. 다음 주면 아빠 기일인데 이번 기일에는 선미 너와 같이 제를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지금도 아빠가 많이 그리우세요? 사실 말하자면 그래. 선미 너를 만나기 전에는 덜했는데 너를 만나 너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고부터는 부쩍 네 아빠가 자주 생각나는구나. 다음 생에도 아빠를 만나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럼 다음 생에는 좀 천천히 만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해로할 수 있는 부부로 다시 만나고 싶구나. 그때는 선미 너도 딸로 태어나서 네 아빠와 엄마 품에서 키우고 싶고. 그런 말씀을 하며 먹먹한 눈길로
오래전에 결혼 사진을 한참이나 보시는 엄마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퇴근 후에 학원 한 곳을 더 들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뒤늦은 취미생활이라도 생겼냐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다니는 학원은 수화를 가르쳐주는 학원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 봉사활동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이죠. 아직 엄마는 제가 수화학원에 다니시는 줄 모릅니다. 몰래 학원에 다니며 배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엄마와 수화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비밀로 배우는 중이거든요. 수화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미국에 가 계신 양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미야, 잘 지내니? 엄마, 미국 생활 할만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여기는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불편할 거 별로 없다.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당신은 참 헛걱정하는구려. 선미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친엄마가 어련히 잘 챙겨주실까. 엄마, 저 그래도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워요. 김치찌개는 정말 세상에서 엄마 따라올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실은 선민이가 엄마 손맛 잊어버리고 살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우리 선미가 역시 센스가 있네. 아빠는 참,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시네요. 선미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그럼요. 저 안 그래도 이번 휴가 때 미국에 잠깐 방문하려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야 남는 게 시간인걸 뭐. 시간이 없어도 네가 온다는데 시간을 만들어야지. 안 그래 여보? 엄마 아빠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선미 너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오렴. 참, 네 친엄마 모시고 와도 좋고 미국 여행도 시켜드릴 겸.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네, 여쭤보고 결정할게요. 밥 잘 챙겨 드시고 한국 물건 필요한 거 있으심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에 있는 거 미국에도 얼추 있으니 걱정 말어. 네, 엄마 아빠 들어가세요. 참 사랑해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딸 최고로 사랑한다. 제가 친엄마를 상봉하게 된 후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한 걱정을 하시는 두 분이라는 걸 압니다. 혹시라도 제가 친엄마에게만 기울까봐 걱정하는 마음. 제가 그 두 분의 착하고 안타까운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엄마에게 물어봐서 의향이 있으시면 모시고 갈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양부모님께 제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더 불어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저를 평생 키워주신 분들이라 어떤 서운함도 두 분에게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제 진심이거든요.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이것만큼 돈 안 드는 값진 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매일의 소소한 일상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